CEO 리포트 7월 1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경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증여에 관련한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국세청에서는 국세 통계를 조기 공개했는데요. 특히 공개한 부분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의미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제 이 통계 내용들인데요. 자, 2021년에는 좀 경제계에서는 아마 큰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엄청난 부자시기 때문에 상속세 부분은 아마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상속세 관련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2021년 상속세 신고 인원이 전년 대비 무려 3,430명 증가했고요. 재산은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6조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건 물론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속 재산 네, 왜곡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면 신고한다는 거는 사실 거기 그렇게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으로 봤을 때 2019년에 9,555명, 그다음에 2020년에 대해서 11,521명, 2021년에 14,951명으로 상승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부자만 많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 뭐 이것도 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 수 증가에 기여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부자만 골라 죽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인원이 증가하게 된 가장 비결 중에 하나는 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각종 지표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세 표준 대비 이제 세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세 최고 구간이 과세 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가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최고 세율 구간인데 상속세에 대해서. 근데 얘가 2000년에 정해지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때 대비해서 자산 가치 상승률은 지금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되면 제가 사회초년생 진입했을 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값을 알고 있거든요. 마포에 27평짜리 아파트가 2억 원 정도 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포에 그 동일한 아파트가 얼마를 하겠습니까? 단위가 틀려졌겠죠. 그럼 그걸 감안하게 되면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도 이 과세표준을 아는 구간도 좀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웬만한 사람들의 자산 보유, 그 가치 평가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속세를 납입하는 신고 인원들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큰 집을 갖고 계시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가격이 되는 일반적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그 세율 관련한 과세 표준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1년 증여에 관련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늘었죠. 이것도 영향을 좀 뭐가 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 3년간 증여세 신고 현황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신고 현황을 봤더니 이게 건수가 2019년에는 15만 1000건인데 2022년에는 거의 21만 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26만 건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건수가 증가했을까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예, 건수가 증가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상속재산이 증가했던, 상속인원이 증가했던, 신고가 증가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특히 부동산을 이제 복수로 보유하고 계시는, 즉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세금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전 증여로 이어진 것 같은, 이게 증여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한번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증여를 가장 많이 한 거는 건물이고 그 다음 토지입니다.
물론 금융자산도 10.3%로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자산도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건 토지 건물이다.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제 생각에는 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불러일으켰고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한 규제가 어쩌면 부의 대물림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다. 즉 사전증여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이 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죠.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인데 그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분들이 특히 자산가분들이 자녀에게 사전에 뭔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2년,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보유자산 증가에 따른 어떤 세금적인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될지가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지금은 저와 함께 대표님들의 퇴직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퇴직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퇴직금 때문에 어느 보험사에서 무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일단 퇴직금을 가져가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관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퇴직금은 가져가시는 대표님도 중요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임원의 보수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야 비용 처리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체크사항은 예전에는 정관에 그 배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배수를 소득세 인정한다고 했지만 2010년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얘가 3배수로 줄었다가 지금은 2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법인 컨설팅을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컨설턴트 분들은 여기까지는 전부 다 대표님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정관을 좀 보고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런 퇴직금에 관련된 이슈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봐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정관에 정해지는 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배수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표님의 퇴직금은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받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대표님이 수령하시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퇴직소득을 내도 되지만 주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처리가 되는 손익거래가 되는 이런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님 법인의 순이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얘가 퇴직금을 만약에 6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3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결손이 생겨도 괜찮다고 한다면 뭐 퇴직금 가져가신 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결손이 나면 곤란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제가 퇴직을 하고 대표님이 퇴직을 하고 하필 기업을 이어받으신 분이 아이고 저런 우리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한테 결손난 그 법인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퇴직금을 쌓아놓게 된다고 한다면 특히 정관에 좀 많이 과하게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외감으로 전환이 됐을 때 외부감사법인이 됐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표님의 예상 퇴직금이 부채가 되다 보니까 법인은 어쩌면 안정적인 재무 비율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시게 된다면 퇴직금 그냥 개념적으로 가져가야지 많이 가져가면 좋지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가져갈 수 있을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안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들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 보험을 가입하든 뭐래든 이 적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져갈 만한 상황들을 만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뭐 정하실 때는 실제 전문가와 함께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게 진짜 퇴직금을 지금 적립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져갈 수 있을까? 혹시 못 가져가는 건 아닐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CU 리포트 7월 1주차 오늘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